초이, 혹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요? 거기서 배우 김영철 씨가 맡았던 역할이요. 궁예, 당연히 알죠. 안대차고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하면서 철퇴 휘두르던 모습.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미치광이 폭군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아는 그 궁예의 모습이 역사를 차지한 승자들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라면 어떨까요? 네? 가짜 뉴스요? 그 유명한 궁예가요? 그럼 진짜 모습은 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고려 왕조에 의해 철저히 왜곡된 군주, 혁명가 궁예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궁예가 폭군이 아니라는 건 너무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관심법이라고 해서 사람 마음을 깨뜨려 본다면서 의심 가는 신하는 다 죽이고 심지어 자기 부인이랑 아들까지 죽인 잔혹한 인물로요. 맞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기록의 출처는 삼국사기나 고려사 같은 고려시대, 그것도 한참 뒤에 쓰인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기록들을 정면으로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됐습니다. 타임머신이라도 발견된 건가요? 타임머신보다 더 확실한 거죠. 바로 강진 무의사 선각대사 탑비라는 비석입니다. 중요한 건 이 비석이 세워진 시점인데 고려가 건국된 지 불과 28년 만인 946년입니다. 1145년에 나온 삼국사기나 1451년의 고려사보다 사건 발생 시점과 훨씬 가깝죠. 아, 그러니까 200년, 500년 뒤에 쓰인 역사 소설이 아니라 거의 동시대 사람이 남긴 생생한 증언 같은 거네요. 근데 그 비석에 도대체 뭐라고 쓰여 있길래 역사적 상식이 뒤집히는 건가요? 비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왕께서 일찍이 나주를 정벌하셨다.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대왕이 당연히 고려를 세운 왕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왕건의 최대 업적 중 하나가 바로 나주정벌이니까요. 그렇죠.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면서 후백제의 뒤통수를 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잡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비문이 쓴 시점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대왕은 왕건이 아니라 당시 태봉국의 국왕이었던 궁예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그럼 왕건의 가장 큰 업적이자 고려 건국의 발판이 된 그 나주정벌의 진짜 주인공이 궁예였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재해석에 따르면 나주정벌이라는 거대한 전력을 세우고 총지휘한 최고사령관은 궁예였고 왕건은 그 밑에서 명령을 아주 훌륭하게 수행한 유능한 장수였던 거죠. 와, 이건 그냥 역사의 작은 오류를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네요. 우리가 알던 후삼국 시대의 판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하는 거잖아요. 왕건은 그냥 유능한 월급사장이었고 진짜 회장님은 궁예였다, 이런 느낌인데요. 더 나아가 궁예는 단순히 군사 전략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즉 뼈다귀 등급으로 사람의 신분과 미래가 결정되는 낡은 제도를 폐지하고 능력 중심의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 했던 혁명가였습니다. 골품제라면 태어날 때부터 성골, 진골 같은 계급이 정해져서 아무리 똑똑해도 못 올라가는 그 시스템 말하는 거죠. 그걸 없애려고 했다니 지금 기준으로 봐도 엄청나게 진보적인데요. 그렇죠. 심지어 궁예 자신도 신라 왕족의 서자로 태어났지만 버림받고 자란 인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태어날 때부터 이가 나 있고 불길한 징조가 보인다는 이유로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때 그를 살리려던 유모가 다락에서 던졌는데 실수로 손가락에 눈이 찔려 애꾸눈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장애까지 얻게 된 거군요. 그야말로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네요. 그러니 누구보다 신라 체제에 대한 분노가 컸겠어요. 맞습니다. 누구보다 그 제도의 모습을 뼈저리게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신라의 17관 등 체제를 폐지하고 광평성이라는 새로운 중앙관청을 만드는 등 독자적인 국가 시스템을 구축하려 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을 사회를 바꾸는 동력으로 삼았군요. 그러니까 신분 낮은 백성들이나 육두품 같은 소외된 지식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구세주처럼 보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군사적 성장세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엔 100여 명으로 시작해서 불과 3년 만에 3,500명의 대군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고 수도였던 철원 도성의 외성 길이만 12km가 넘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대도시와 맞먹는 규모였죠. 지금의 서울 성곽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군요. 과대망상에 빠진 폭군이 아니라 통일국가의 비전을 가진 설계자였다는 증거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뛰어난 전략가이자 개혁가가 역사책에는 잔혹한 미치광이로만 기록됐을까요?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왜 우리는 그를 폭군으로만 기억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정치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결국 승자인 왕건의 입장에서 기록되었으니까요. 아, 왕건 입장에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을 몰아냈으니 그 행위를 정당화해야만 했겠군요. 그러려면 자기가 몰아낸 궁예를 아주 나쁜 왕, 백성을 괴롭히는 폭군으로 만들어야만 했네요. 맞습니다. 특히 궁예의 중앙집권적 개혁은 지방의 땅과 군사를 가진 호족의 기득권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는 수도를 왕건의 기반이었던 송악, 즉 개성에서 자신의 세력 기반인 철원으로 옮기고 강력한 호족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죠. 와, 이건 대놓고 호족들 힘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현대 대통령이 유력 정치인의 지역구를 없애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당연히 반발이 엄청 났겠어요. 네, 결국 왕건을 중심으로 뭉친 호족 세력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궁예를 축출한 겁니다. 이건 민중봉기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던 궁예의 폭정이나 광기는 사실 이 복잡한 정치적 갈등을 덮기 위한 아주 편리한 명분이었네요. 궁예가 미쳤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구했다고 하면 모든 게 간단해지니까요. 맞습니다. 그의 상징적인 행동들을 하나씩 뜯어보면 정치적 의도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를 미륵불이라고 칭한 것. 단순히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혼란한 시대에 백성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즉 메시아의 이미지를 자신에게 더 씌워서 강력한 종교적 카리스마로 민심을 통합하려 했던 고도의 정치 행위였던 거죠. 아, 그냥 종교에 심취한 게 아니라 종교를 통치의 도구로 활용한 거군요. 그럼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는 관심법은요? 그건 정말 초능력인가요? 초능력이라기보다는 극단적인 공포 통치이자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궁예는 막강한 정보망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통해 반대파의 움직임을 파악한 뒤에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연출해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숙청한 거죠. 와, 완전 정치 스릴러네요.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알아낸 사실을 마치 신의 능력인 것처럼 포장해서 반대파를 찍어 누른 거군요. 무섭기는 하지만 미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긴 어렵네요. 그렇죠. 심조 삼국사기에는 궁예의 초기 모습에 대해 소졸과 함께 고생하고 상벌을 공정히 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랑했다고 긍정적으로 기록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역사책 안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초반에는 선군처럼 묘사하다가 갑자기 미치광이 폭군으로 변했다는 건데 너무 부자연스러운데요? 바로 그 점이 역사가 이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왕건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의 집권 시점부터 궁예의 모든 행동을 광치로 채색하기 시작한 거죠. 그가 죽인 부인도 사실은 강력한 호족 집안의 딸이었는데 정치적으로 왕권 강화 과정에서 처가와 갈등이 생겨자 정치적으로 제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듣고 보니 궁예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비운의 개혁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닦아놓은 정치, 군사적 기반 위에서 왕건의 고려가 탄생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궁예는 새로운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초공사를 마친 아키텍트였고 왕건은 그 설계도와 기반 위에서 건물을 완성한 현장 소장이었던 셈입니다. 궁예의 이야기는 단지 한 인물에 대한 재평가를 넘어 역사가 어떻게 기록되고 권력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겠죠. 지금까지 김현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